지금 많은 언론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12개월. 안녕하십니까. 창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전을 보시면요, 백일해 검색해 보시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연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고 내용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 기존의 백일해에는 정보를,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정리해서 보도하다 보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백일해 유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이 되고 있고, 많은 이제 보도 자료나 보도에서 접종을 하라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접종해야 될 건지도 고민이고요. 임상 정보를 같이 주어야 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황이다 아니다도 보도가 안 돼 있어서 더 혼란스럽고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 국민의 불안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일해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발생이 많았고요. 특히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 백일해 환자의 정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이제 외국 사례를 보도하다 보니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전년 대비에 43배, 뭐 또 심지어 최근 100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연령층을 본다면 주로 초중고생들이 많고요. 성인들은 뭐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진행하는 특징을 가졌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의 감염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만 경남에서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유행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잘은 모르지만 검사가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남이 워낙 백일해가 이야기가 많다 보니 경남에 사는 아이들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백일해 검사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에서도 기침만 하면 백일해 검사를 해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이 경남이 많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부산이나 광주나 뭐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다라는 것과 백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2012년도 이후에 사망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백일해 유행은 환자는 많지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과 정부 기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백일해는 어떤 병일 거냐? 백일해는 저기 표에 나오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펄투시스라는 저 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브론코셉티카나 파라포티시스도 백일해처럼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증상은 좀 가볍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균들도 드물지만 사람에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펄투시스, 즉의 백일해를 일으키는 균 이름이 되겠습니다. 백일해는 우리 교과서상에 보면 정말 심하게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 사진에 있는 환자처럼 기침을 넘어갈 듯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해서 그래서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병원에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은 백일해는 이럴 것이라고, 이 사진처럼 환자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제대로 못 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일해는 전파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어떠한 감염병보다 굉장히 전파가 잘 돼서 환자의 발생이 생기면 쉽게 옆으로 잘 퍼져서 대규모 환자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일해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하고 2주 동안은 그냥 감기처럼 해요. 2주 동안은 감기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지만, 이 시기에 지나고 나서 아주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진단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계속 기침만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있고요. 보통 이게 12주까지 가니까 거의 100일 정도 기침을 하다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백일해고요. 그렇지만 성인들은 감염되더라도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한 10% 내외가 밖에 없어서 대부분 다 무증상 감염, 그러나 전파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에서 보면 이 고림처럼 아픈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대개는 보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감기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발작적인 기침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처럼 심하게 기침해서 애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백일해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백일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백일해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예방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12개월 이하의 아이들 발생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백신 접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거의 97%거든요.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 이하에서 환자의 발생이 적은 이유는 백신 접종과 관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이 백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그러니까 백일해 때문에 아이들이 참 불행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백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 한국과 미국이 백신 접종 일정이 같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백일해의 균의 변이에 따라서 병원성이 좀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그 백일해 환자들의 증상이 가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5년도 사건인데요. 2015년도 안동에서 신생아 10명이 백일해에 감염됐다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신다면 신생아가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사망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의 2015년도에 신생아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입원 치료했고요. 7명은 입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서 10명이 완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 백일해의 병원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창원에서 백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37명 환자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때 보시면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17살 이래까지 환자가 있었는데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고 또 항생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입원은 그 작은 애들 돌전 애들 2명인가 입원시켰고 나머지 입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래라인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100일에는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 100일에는 증상이 굉장히 가볍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에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나라 100일에는 증상이 가벼울까를 조사해 보니 2015년도에 유행했던 100일에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PTX-S1이라는 유전자에서 이런 다양화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드물게 병원성이 떨어져서 증상이 가벼운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에는 우리나라 100일에는 감기처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현재에서 이제 100일에 열심한 증상이 뭐냐는 거죠. 일단은 100일 초기에는 열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고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특징을 보면 열이 없는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고요. 콧물이 나거나 눈곱이 끼면 100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접촉한 경우인데 이 기준은 1m 안쪽에서 1시간 이상 접촉을 하는 경우를 밀접 접촉자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가족이 되겠죠. 그죠? 가족에서는 이제 환자의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성인은 접촉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하게 되고요. 기침 후에 구토하기도 하고 기침 사이 옵이라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증상은 조금 기침을 하는 감기침 하다가 조금 심해져요. 심해지다가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도 잘 될 뿐더러 참에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청소년과 성인,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도 많지만 또 일부에서는 진짜 기침을 몇 달씩 하는 그런 기침을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성 기침에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100일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열이 심하게 나고 콧물이 심하게 나면서 눈곱이 끼고 다음에 가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호흡기 질환인 경우에는 100일에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굉장히 증상이 가볍고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청소년기에 지나고 성인이 되면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100일의 환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에서 그러니까 감염원을 작용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접종을 하는 아이층에서도 또 백신 접종하고도 그러니까 이 방어력이 떨어짐으로써 또 이제 100일에 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증가의 원인 말씀을 드리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균의 변화 때문에 또 백신 효과의 감소 때문에 다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진단을 옛날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이 진화하게 되면 백신의 접종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 병원이가 생겼지만 이 병원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염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감염원은 이렇게 이제 청소년과 성인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한테 100일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주로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시다시피 집에서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전파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질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전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 성인이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100일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세 이상 환자에서 기침을 오래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100일에가 얼마나 원인이 되는 조사해 보니까 약 24.5%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기침을 오래 하는 청소년과 성인에서 100일에가 차지한 비율이 약 4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100일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100일의 진단과 이런 역학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진단은 그러니까 배양과 PCR과 항체 검사를 하는 건데요. 배양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고요. PCR은 증상 시작하고 3주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진단 잘 안 됩니다. 항체 검사는 국내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항체 검사는 한 번에 해서 이제 100이다,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100일의 환자의 진단은 PCR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PCR 검사할 때, 그러니까 타겟 유전자가 여러 개여야 되는데, 현재는 한 개만 지금 진단하고 있고, 한 개만 가지고 이용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100일의 진단을 위한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는 항생 치료하는 거거든요. 항생 치료하게 되면 되게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기약과 항생 치료하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행한 100일에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5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다음 격리는 우리가 이제 특정 치료하고 5일까지 치료하지 않았으면 3주까지라고 하지만 대개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일 전파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환자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12개월 이하.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에 중증 환자의 발생이 있거나 12개월 이하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없어서 그나마 이제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 현상이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감염병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을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만성 기침 환자로의 진행 또는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이거 불필요한 치료와 그다음에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대증 치료는 뭘 거냐? 증상을 좋아지는 치료인데 이게 대부분 게 뭐예요? 기침이죠, 기침. 기침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1세 이상에서는 꿀물을 먹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반신욕 하면 도움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탕을 먹고 있으면 이제 기침을 할 때 좀 수월하게 합니다. 물론 사탕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먹어야 되는 것이 너무 어릴 아이한테 사탕을 주는 거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열이 나면 거의 없지만 열이 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혈제 먹이고 무식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주 아픈 아이들은 면역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면역 증가시킨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발생이 많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많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음식에 도움될 수 있는 게 뭐냐? 1번은 영양 상태가 좋게 하는 골고루 잘 먹는 거고요. 또 특정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귤이나 보리나 버섯, 효모라든지 해조류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먹게 되면 그나마 면역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학교에서 마스크는 어떻게 낄 거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끼고 학교 가면 되는 거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마스크 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침만 하면 검사하자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자제가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침을 할 때 마스크 끼는 것과 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므로써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예방접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5개월, 18개월 우리가 초접종 하는 거지만 아직 애가 15개월 뒤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 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종할 나이가 됐으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접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속 접종이라는 거고요. 11세, 12세에서는 우리가 TD 또는 TDAP라는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P가 100일입니다. 100일에. 그래서 100일에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산모들은 신생아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시마다 임신 말기에 우리가 100일에가 들어있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이미 지금 국내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시면 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급적 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D나 TDAP가 있다면 TDAP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백신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일단 1954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5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 또 19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넘어간 그 사이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접종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또 접종 기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요. 1차 TDAP, 다음에 2개월 뒤에 TD, 6개월 TD 접종하는 것이 기본 접종입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TD라는 백신 대신에 TDAP 백신급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TD가 뭐고 TDAP는 뭐냐? 좀 설명을 드리면 T는 파상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D는 디프테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P는 10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냐? 에이셀루라 펄투시스, 그러니까 백일의 부분 성분을 뽑아서 만든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일의 상품명이 아니라 백신의 상품명이 아니라 백신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질병이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에서 군지 면역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 12개월 이하 애들은 접종하는 게 펜탁심이라고 하고요. 또 고2에 이제 15개월, 18개월 사이 또는 4, 6세에 접종하는 거 조금 다 다르고요. 성인에서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보면 접종 부위가 아프고 붓는 게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심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해서 많이 붓게 되면 이렇게 스펙 같은 정도 되게 되면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아스펙만 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접종했을 때 많이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설탕물을 접종 전으로 먹이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유행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100일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100일가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되시면 언제든지 병원 오시면 되고요. 뭐 오시면 저 같은 감염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100일에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당장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치료가 잘 된다. 돌전에 아이가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뭐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어쨌든 간에 돌진 아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접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 어른들은 또 100일에 접종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임산부 접종을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한테 불행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병원 오시면 병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혼자서 집에서 검색하고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충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100일에는 풍토병입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백신 접종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00일을 특별 관리해야 되고요. 예방접종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성인들 우리가 접종 일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역학조사, 다음 혈청 역학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민을 해서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런 역학정보와 입상정보들이 전문가들한테 실시간 전달돼서 환자 진료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발생이 없지만 중증 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고요. 앞으로 현재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100일의 균의 특징이 변이가 생겨서 병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균과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이 백신과의 관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신,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